모스크바 외곽 카포트냐 정유공장 담벼락 바로 옆에 새로 배치된 판치르 방공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이 차량을 정밀 분석했는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차량 외부 곳곳에 철창살이 용접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꺼운 철사를 격자 형태로 구부려 직접 붙인 소위 바베큐 케이지라고 불리는 즉석 방어물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금속 격자 구조물은 FPV 카미카제 드론의 직격을 막기 위해 전선의 병사들이 손수 제작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표준 방공 시스템에는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오는 도네츠크 참호 옆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 모스크바 한복판에 나타난 겁니다. 그 철창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도네츠크 최전선에서 갓 빼온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지금 러시아는 최전선 방공망을 해체해서 모스크바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늘이 뚫린 채로. 오늘 우리가 짚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푸틴은 전선보다 모스크바의 하늘을 더 두려워하게 됐는지. 둘째, 그가 만들려는 수도 방공망이 애초에 왜 불가능한 구조인지. 셋째, 이 결정이 실제 전선에서 어떤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결정이 한반도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도 함께 짚겠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카포트냐 정유공장이 처음 타격을 받던 날 모스크바 시민들이 본 것은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버섯 모양의 시커먼 연기 기둥이었습니다. 그것도 크렘린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솟아오른. 해당 시설은 모스크바 지역 디젤과 휘발유의 약 40%를 공급하는 복합 단지입니다. 동시에 전선으로 뻗어나가는 연료 보급의 핵심 허브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번의 타격으로 수도의 연료 인프라와 전쟁 기계의 혈관을 동시에 건드린 셈입니다. 이 공격이 단발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됐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거듭 나타나면서 이것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캠페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란 먼 곳의 일이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전사한 병사의 소식은 지방 신문 구석에 실리는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렘린복도 깊숙한 곳에 앉아있는 올리가르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자택과 에너지 자산이 더 이상 국가의 군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방송 화면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푸틴이 20년 넘게 구축해온 것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무적이며 모스크바는 안전하다는 인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신화의 물리적 화신이 카포트냐 정유공장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선의 패배는 수백만 루블짜리 선전 기계로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전사자 통계는 숫자로 희석되고 영토 손실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도의 하늘이 뚫리는 장면은 그 선전 기계 자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국영방송으로 덮을 수 없는 연기가 모스크바 하늘에 피어오르는 순간 20년치 우리는 안전하다는 서사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푸틴이 이 위험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오랜 정보기관 출신 그가 이 딜레마의 구조를 읽지 못했을 리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공 시스템을 전선에서 수도로 끌어오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게 바로 이 결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모스크바의 방공 체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구멍투성입니다. 모스크바 방어망의 뿌리는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의 방어링은 소련 시절 S-25 베르쿠트 미사일 기지망의 잔해 위에 구축됐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대신 반세기 전에 냉전 구조물을 재활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트리오시카 중첩 방어 교리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오래된 기반 위에 새 장비를 얹어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대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디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수도 주변에는 S-300, S-400으로 구성된 중장거리 발사대가 100기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식 판치르 단거리 방공 시스템 약 50기가 외곽, 중간, 내부의 세겹 방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다만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측 발표로 독립적 검증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판치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켓과 자동포를 동시에 탑재해서 낮게 나는 드론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이동식 단거리 방공 체계입니다. 전선에서도 쓰고 중요 시설 방어에도 쓰는 러시아 방공망의 핵심 다목적 자산입니다. S-300, S-400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긴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원거리에서 요격하는 전략급 자산입니다. 이 두 종류가 겹겹이 쌓여야 비로소 다층 방어가 완성됩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모스크바는 면적이 방대합니다. 방공 시스템들이 보호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각 시스템 사이에 드론이 아무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브로디 사령관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이 맹점들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드론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방어망 자체가 구멍 사이에 몇 개의 노드만 존재하는 구조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스크바의 극심한 민간 전파 밀도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수백만 개의 휴대폰 신호, 방송 주파수, 무선 인터넷이 러시아 자신의 전자전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전자 교란 장비를 가동하면 적의 드론 유도 장치가 먼저 방해받는 게 아니라 자국 레이더의 탐지 능력이 먼저 저하됩니다. 거대 도시의 전파 생태계가 방어자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푸틴이 원하는 수준의 방어막을 갖추려면 30기에서 70기의 시스템을 추가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연간 판치르 생산 능력은 약 30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수가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인한 부품 부족과 기술 결함으로 생산 라인에서 탈락합니다. 살아남은 시스템의 일부는 전선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매복 공격에 의해 파괴됩니다. 수도를 완전히 지키려면 러시아 방공산업 전체가 몇 년치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크렘린은 지난 5월부터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Mi-26 대형 수송 헬기들이 모스크바 상공을 수시로 비행하면서 수십 톤짜리 판치르 시스템을 고층 빌딩과 고급 주거단지 옥상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이 군사 장비로 뒤덮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공 침투 드론을 건물 위에서 요격하겠다는 발상인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옥상에 고정 설치된 순간 이동 능력을 잃습니다. 고정 표적이 된 겁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어 자산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잠재적 타격 대상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약이었습니다. 표준 사양으로라면 6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 판치르 한 기에 실제로는 2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총알 2발 들어있는 소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치르를 충분히 끌어오고 탄약을 완전히 채우고 레이더 사각지대를 전부 메운다면 어떨까요? 모스크바는 그제야 안전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판치를 가득 채워놓더라도 모스크바는 완전히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공교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예측 가능한 경로로 날아오면 레이더가 포착하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큰 것이 큰 것을 잡는 구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쓰는 무기는 그 규칙을 통째로 폐기했습니다. FP-E, 류티, 시친 같은 장거리 드론들은 지면에서 불과 수십 미터 고도로 날아갑니다. 레이더의 최저 탐지 고도 아래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가지 않습니다. 값싼 미끼 드론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날아가는데 이 미끼들만 높이 날면서 레이더를 자극합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반응합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들이 허공을 향해 발사됩니다.
탄약이 소진되는 동안 실제 폭발물을 탑재한 주력 드론들은 몇십 미터 고도에서 혼란과 연기 속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비용 비대칭입니다. 미끼 드론 한 기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것 하나가 수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십 기를 띄우면 발사대의 탄약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요격률이 높아도 계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막는 쪽이 비용을 더 빠르게 소모한다는 구조적 진실은 똑같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곽 방어링을 하나씩 벗겨내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바깥쪽 링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먼저 식별하고 선제 타격해서 도심 방향의 비행 회랑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미 확보된 회랑으로는 유의미한 저항 없이 핵심 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층위를 벗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강철돔의 구멍이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치르를 수십 기 더 끌고 온다고 해서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크렘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방공 시스템이 전선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장비 발사대 일부가 민간 화물 트럭이나 여객 열차 화물칸에 위장 적재되어 이송됐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자국 철도망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이것이 확인된 사실인지 여부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이송 작전 자체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은 여러 경로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공 우산이 거쳐나간 자리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전선에 집결해 있는 러시아군은 독립 추정치 기준 8만에서 12만 명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공식 수치와 양측 발표가 모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 숫자 자체를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규모 병력이 이미 취약해진 방공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은 복수의 분석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협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닙니다. 전자교란에 걸리지 않는 광섬유 유선 유도 FPV 드론입니다. 케이블로 직접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전파교란 장비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드론들은 참호의 구불구불한 굴곡을 따라 들어갑니다. 포탄이 닿지 않는 벽 뒤를 찾아 들어갑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막을 수도 없고 어디서 올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사령관들은 이 취약점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후방 탄약 창고와 연료 저장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바로시아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보급 종대가 더 이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케르치에 협 주변에 물류 회랑을 지키던 대형 레이더들이 하나씩 표적이 되어 파괴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전차 종대는 야지에 방치됩니다. 탄약이 동난 포병대는 침묵합니다. 공중 지원 없이 전진하는 보병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선의 지휘관들은 위에서는 공중 방어도 없고 아래에서는 탄약도 없는 상황에서 전투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 동맥이 끊긴 군대의 전투력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바닥을 향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과거에도 이런 압박을 견뎌왔고 여전히 거대한 병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렘린의 탄압기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에너지 수출 수익의 일부는 여전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징집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군사법원은 탈영병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즉각적인 군사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전선을 유지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정이 가져오는 전략적 결함을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 징집으로 끌려온 병사들이 하늘의 보호도 없이 참호를 지키고 있는 동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의 고층 빌딩 옥상에는 그들의 방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병사들 자신입니다. 역사는 이 조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을 때 크렘린은 처음엔 빠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10년을 끌었고 관이 계속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소련군은 화물 200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아연관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관위에는 국기가 덮였지만
국가는 공식적으로 그 수를 숨겼습니다. 지도부는 현장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선전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전황 보고가 점점 현실과 괴리됐고 지휘부의 결정이 점점 전장 논리 대신 국내 여론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기록이 말해줍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을 혼자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제도적 신뢰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는 1991년 이후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같은 구조의 결정입니다. 정치적 선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현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전쟁 전략의 황금률, 군지휘는 정치적 우려가 아닌 냉정한 현장 현실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 원칙을 그는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카포트냐 옆 판치르의 철창살이 다시 눈에 밟힙니다. 병사들이 손수 만들어 붙인 그것, 방패란 원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은 그 방패를 병사들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전선의 밤은 그렇게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의 방공망 운용에서 배우는 모든 것, 광섬유 드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재민 기술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동 중 발사대를 숨길 수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갑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의 포탄과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기술과 실전 데이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에게 살아있는 교범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얻어낸 드론 방어 실패의 경험, 저공 침투 무인기 운용의 교훈, 항공포화 전술의 데이터가 북한 쪽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복수의 서방 정보기관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이 전술, 값싼 드론 무기로 값비싼 방공 시스템을 소진시키고 광섬유 FPV로 전자교란을 무력화하고 후방보급선을 정밀 타격해 군대를 마비시키는 이 교리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북한이 이 방식을 역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군의 현재 방공망은 이 종류의 포화 공격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비용, 교환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의 공격 한 발을 막는 데 드는 비용과 적이 그것을 쏘는 데 드는 비용의 비율입니다. 값싼 것으로 비싼 것을 소진시키면 막는 쪽이 결국 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한반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한국이 패트리엇 한 발을 쏠 때마다 수십억 원이 나갑니다. 북한이 그것을 강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쌉니다. 이 비대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한국 방위 정책의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우크라이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이 전쟁을 그토록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K, 이 전차와 K, 구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어떤 종류의 싸움이 실제로 현대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소수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비용의 다수, 유지보수가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의 중요성이 이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방산체계가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유럽이 인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방공망이 뚫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압박이 군사적 판단을 오염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전선병사의 안전보다 수도의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적 교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휘 체계와 민군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 전략이 정치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전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배우는 비용이 가장 싼 방법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역사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침략자가 수도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전선을 허물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지도자가 현실을 거부하고 선전을 선택했으며 그 대가를 가장 밑바닥의 병사들이 치렀다고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함께 기록할 겁니다. 모스크바 하늘에 불꽃이 아무리 많이 날아올라도 방어막 없이 야지에 놓인 병사들의 내일은 그 불빛만큼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푸틴이 자신의 두 손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무적의 신화가 이제 그 자신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의 아래층 갑판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올려 1등 칸 라운지에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라앉고 있고 그 1등 칸도 결국은 이 차갑고 어두운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